안녕하세요. 2026년 1월 5일째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왔는데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자동차 안에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는 세상이 오고 어떤 영화는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또 어떤 전설적인 스튜디오는 새로운 주인을 만났고요. 네, 언뜻 보면 이게 다 다른 얘기 같은데 뭔가 하나의 큰 흐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우리가 그걸 어디서 소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아, 경험의 진화.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즐기는 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콘텐츠 자체의 힘은 더 강력해지고 심지어 창작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의 가치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와, 그러네요. 오늘은 이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건 소니와 혼다가 손잡고 만든 전기차, 그 아필라 소식이었어요. 아, 아필라. 네, 단순히 차가 아니라 감성적이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핵심 기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리모트 플레이를 차의 기본으로 탑재했다는 점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안정적인 인터넷만 되면 집에 있는 내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을 차 안 대형 스크린으로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차에서 게임도 할 수 있네? 정도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라는 공간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신호탄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단순히 멋진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즉 SBV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소프트웨어 정리 차량. 네. 지금까지 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같은 하드웨어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기능과 경험을 정의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우리가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무한히 확장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런 플랫폼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소니가 가진 게임, 영화, 음악 같은 막강한 엔터테인먼트 자산과 혼다의 자동차 제조 기술이 만나니까 이동수단의 가치가 경험하는 공간의 가치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히 운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즐기는 시간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콘텐츠를 만나는 모든 공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의 광고 전략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그 야심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아마존은 이제 모든 스크린을 자신들의 광고 생태계로 묶으려고 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인증된 그래프라는 개념이에요. 인증된 그래프요? 그게 뭔가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간단히 말해 아마존이 직접 확보한 진짜 사용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데이터? 네, 아마존은 미국 가구의 90%가 사용하는 플랫폼이잖아요. 누가 무엇을 사고, 프라임 비디오에서 어떤 영화를 보고, 알렉사를 통해 어떤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있죠. 와, 거의 모든 걸 아네요? 이 막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에 노출되는 광고까지 자신들이 통합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럼 제가 아마존에서 강아지 사료를 검색했는데 나중에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볼 때 관련 애견용품 광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와 시청 데이터를 연결해서 초정밀 타겟팅 광고를 하겠다는 거죠. 세상에. 이미 전자상거래, 스트리밍, 그리고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NBA나 동계올림픽 같은 라이브 스포츠 중계까지 하나의 거대한 광고 플랫폼으로 묶고 있어요. 아, 소비자가 TV를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미래에는 아필라와 같은 자동차 스크린을 보든 그 모든 순간을 포착해서 광고를 내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그 AI를 활용한 라이브 이벤트 옵티마이저라는 기술로 스포츠 광고주를 40%나 늘렸다는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쵸. 스포츠 중계에 익숙하지 않은 광고주들도 쉽게 광고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집요하네요.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떤 스크린이든 찾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이렇게 경험의 공간이 무한히 확장된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볼 건데? 하는 질문이요. 정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확장된 공간을 채울 컨텐츠, 즉 알맹이니까요. 마침 2020년 첫 주말 박스 오피스 결과가 그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파이어 앤 애쉬가 전 세계 흥행 수입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초대형 블록버스터만 살아남는 건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폴 피그 감독의 하우스메이드 말씀이시죠? 맞아요. 제작비는 아바타의 10분의 1 수준인데 이 영화 역시 1억 달러를 넘기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거대 자본이 만든 프랜차이즈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작품이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바타 시리즈의 성공은 강력한 IP, 즉 지식재산이 가진 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정도의 흥행이 보장되니까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쏟아붓는 게 정당화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아, 다만 자료에도 나오듯이 흥행 수입의 상당 부분이 북미 외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서 환율 변동 같은 외부 리스크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네, 그렇겠네요. IP의 힘이라는 건 스트리밍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의 위쳐 시즌4 사례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 주인공 교체권이요? 네, 헨리 카빌에서 리암 햄스워스로 교체됐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엔 팬들의 엄청난 반발과 함께 시리즈가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공개 48시간 만에 38개국에서 1위를 했다고요. 솔직히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 결정이었죠. 그런데 성공했다는 건 팬들이 배우 개인을 넘어서 위쳐라는 세계관과 이야기 자체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 배우가 아니라 IP 자체의 힘이군요. 네, 배우의 매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IP의 힘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점점 더 스크린 속 세상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동차에서도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도 온통 스크린을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하는 미제가 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모든 경험이 스크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정반대의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바로 브로드웨이에서요. 연출가 알렉스 팀버스의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비틀주스, 물랑로즈 등 무려 4개의 공연을 동시에 무대에 올리는 대기록을 세웠죠. 네, 대단하죠. 그의 작품 특징이 제4의 벽을 허물고 관객과 직접 소통하고 즐거움을 앞세우는 경험을 준다는 점이래요.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사람들에게 통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는 완벽하고 편리한 콘텐츠가 넘쳐날수록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돼요. 반대편에 있는 것이요? 바로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하고 생생한 라이브 경험이죠. 내 옆 사람의 숨소리, 배우들의 땀방울, 함께 웃고 환호하는 그 순간의 에너지는 절대 스크린으로 대체할 수 없거든요. 아, 대체 불가능한 경험의 가치군요. 디지털 세상이 완벽해질수록 오히려 약간은 불완전하고 날 것 그대로인 아날로그적 경험에 더 목마르게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팀버스는 대중문화와 고급 예술을 영리하게 결합해서 젊은 관객들을 다시 극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어요. 미래 엔터테인먼트는 이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며 경쟁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즐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탄생하는 공간, 즉 어디서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수 존 메이어와 영화감독 맥 쥐가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헨슨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네요.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서요. 이 스튜디오가 1917년에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스를 만들었던 곳이라고 하니 정말 역사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성지 같은 곳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번 인수로 스튜디오의 상징이었던 커밋 더 프로그 동상이 철거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되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인수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현재 음악 산업의 큰 흐름과 정반대의 행보이기 때문이에요. 정반대의 행보라니요? 요즘은 저렴한 홈 레코딩 장비가 워낙 잘 나와서 굳이 비싼 대형 스튜디오를 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 그렇죠. 또 LA의 높은 제작비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제작이 유출되는 프로덕션 엑서더스 현상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스튜디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오히려 9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서 시설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나선 거죠. 와, 정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다들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더 싸게를 외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한 공간에 모여서 더 좋게를 선택한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이건 그냥 돈 많은 아티스트들의 낭만적인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다른 비전이 있는 걸까요? 그들의 비전은 이곳을 단순히 녹음만 하는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만나고 협업하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창작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창작의 허브? 네. 전설적인 뮤지션 폴 맥카트니까지 이들의 도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죠. 듣고 보니 이건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원격으로 가능해지는 시대에 창작을 위해 예술가들이 굳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물리적인 만남이 주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투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연한 만남에서 오는 영감, 함께 즉흥적으로 연주하며 만들어지는 화학작용 같은 것들은 절대 줌 미팅으로는 대체할 수 없죠. 아, 이들의 시도는 어쩌면 효율성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창작 커뮤니티의 본질적인 가치를 부활시키려는 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소니와 혼다의 전기차 사례에서 보았듯이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자동차 같은 새로운 공단으로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그 모든 스크린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를 따라다니려 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 스크린을 채울 컨텐츠는 아바타나 위쳐처럼 아주 강력한 IP의 힘에 의존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알렉스 팀버스의 브로드웨이 공연처럼 스크린이 절대 줄 수 없는 경험의 가치를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인 창작의 방식에 있어서도 헨슨 스튜디오의 사례처럼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물리적 공간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맞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움직임이죠.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니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정말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뻗어나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엔터테인먼트의 소비와 창작에 대한 다양한 단서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의 일상에서 당신은 주로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창작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미래에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